네, 9월 1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은 비가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전 한때 좀 살짝 햇빛이 반듯하긴 하지만 여전히 매우 습하고 덥긴 한데요. 그래도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저 기온이 24도였던 것 같고요. 오후에도 28도 정도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9월 첫날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서울은 그래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지금 강릉이 어마어마합니다. 강릉 오늘도 약 5mm 정도의 아주 작은 비만 내린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뉴스 저희가 강릉 가뭄 문제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댓글창에 아까 보니까 와 9월이다 9월 이렇게 의견 남겨주신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어디서 취재편의점 함께 하고 계십니까? 늘 계시는 곳 또 그곳 날씨 알려주시면 방송하면서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원수 확보에 드는 부분 예산은 얼마 정도인데? 1,000억 이 중에서 원수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 원수 확보 금액은 없습니다. 오로지 정수장을 아니 그럼 원수가 이제 5만 톤이 없을 텐데. 제가 조리장을 18,000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0톤이지. 정수장에서 15,000톤 최소한 지금 두 개라고 해도 3만 톤 넘으니까. 추가로 아까 1,000억 정도 더 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1,000억의 소요 내역이 뭐냐? 5만 톤 용량의 정수장을 만드는 중. 정수장만? 네. 그 원수로 해서 뭐예요? 원수는 아까 제압된 18,000톤하고 기존 우리가 말한 그건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럼 1,000억이라는 건 기존 예산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수없이 확인해봤잖아요. 새로 드는 게 얼마냐고. 추가로 드는 게. 그러니까 추가할 게 얼마냐고. 그때 250억, 현대화 497억, 추가로 한 500억 더 들어가는 근데 추가로 필요한 게 얼마예요? 5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500억? 아까 1,000억 얘기는 예, 그 앞에서 497억 플러스 400억. 기존에 그 18,000톤으로 계산한 게 478억인데요. 이게 확보하는 거, 정수하는 거 다 있는 거 있지, 그거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 여쭤보시는 그 추가로 더한 35,000톤을 하려면 확보하는 예산도 그것도 더 크게 지어야 될 거고요. 당연히. 정수장도 시설도 더 해야 될 거고 하니까 거의 2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500억 더 든다는 게 정수시설이냐 원수 확보비가 포함된 건지 지금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좀 다 못 알아듣고 있어요. 제가 생각을 드렸습니다. 답답하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 비공개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분명히 전날 금요일까지 오후 7시 12분 기자들 전체 공지 단톡방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서는 토요일 공개 일정 없음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오전 9시 11분 강유정 대변인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강원도 강릉에서 가뭄 현장을 시찰하고 그리고 또 관련 내용은 일정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엠바고를 유지한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당부를 했죠.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답답한 주말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전부 다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상당한 실랑이를 한 건데요. 김홍규 강릉시장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되게 답답해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나중에는 김진태 강원지사까지 나서서 추가 설명하는 모습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강릉의 영동 지역의 이른바 폭염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가뭄이 너무 심각해서 식수가 없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강원도 강릉 지역의 생활용수가
전체 이제 급수 인구가 18만 명인데요. 거기에 87%를 공급하는 주요 식수원이 바로 오봉저수지라고 합니다. 이 오봉저수지의 지금 현재 저수율이 14.9%, 그러니까 마지노선인 15% 이하를 밑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니까 강원도 강릉 주민들은 빨래조차 미루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당장 마실 물 그리고 씻을 물이 없어서 생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물을 사실 펑펑 쓰고 있지만 강원도 특히 강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 부족 사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생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저는 기후변화, 기후위기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고 또 어느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또 난리고 이거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정부 당국자들로서는 매우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 평균 저수율은 70.7%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봉 저수지의 물 그 저수량이 한 70% 정도 유지가 되는데 지금 이게 14.9%예요. 앞에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도 관찰할 수 있는 정도까지 물이 없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평균의 21%밖에 지금은 물이 없는 상황인 거다.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물 부족,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물 부족 국가 뭐 물 아껴 쓰자 이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또 강릉 지역에서만 이 물 부족 사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강릉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수도 계량기 75%를 잠궈버리는 이른바 제한급수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어제 전해진 뉴스 보도입니다. 강릉시대 아파트를 포함해서 모두 53,485가구의 수도 계량기를 반 정도 50% 정도 잠궈서 제한급수를 현재 실시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릉 구정면의 한 뷔페 식당은 9월 6일까지 저녁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지금 강릉 시민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점심만 운영하면서 물절약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지금 강릉으로 혹시 향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강릉 지역에서는요, 공중 화장실도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도 완전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할 때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니까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지 누가 보더라도 매우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눈에 띄는 한 정치인의 SNS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권성동, 네.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의원이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19시 그러니까 저녁 7시부로 정부가 강릉시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는데 강릉 시민을 대표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강릉시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강릉을 비롯한 가뭄 취약 지역의 상수원 다변화와 선제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된 상수도 체계 또한 재점검해서 방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자연재해로 지역 경제 전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신 강릉 시민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립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떠오르는 사진이 하나 있죠. 바로 인터넷 언론 유탐사가 지난 8월 11일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10일 그러니까 8월 10일 오전 6시 42분께 강원도 평창 용평 컨트리 클럽의 모습을 처음 드러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저 사진입니다.
관용차로 보이는 차에서 내린 권성동 의원이 프론트 데스크로 움직이다가 누군가로부터 라카룸 열쇠를 받고 곧바로 함께 일행과 함께 움직이면서 식사도 하고 복면 골프도 치고 저렇게 이도 쑤시는 그런 장면까지 다 나오는 영상을 인터넷 언론 유탐사가 보도한 바 있죠. 자,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어제 이렇게 올린 글에 따르면 평소에도 이 가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강릉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왜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뭔가 역할을 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대개 본인이 한 일은 반드시 SNS에 알리기 때문에 그렇죠. 강릉에서 가문 피해 보도가 본격적으로 나온 시점은 또 언제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쭉 어제 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어도 7월 초부터 강원도 강릉의 가뭄 현상 보도는 줄을 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의 영동 지역의 가뭄 피해에 허덕이고 있다. 농작물, 특히 감자, 이런 농작물 농사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벌써 반토막밖에 안 될 거다라는 걱정 어린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요. 그리고 저렇게 얌체, 얌통머리 없는 이런 표현들 쓸 수 있겠죠. 캠핑족, 얌체 캠핑족에 대해서 비판하는 저런 르포 기사들도 나온 것입니다. 저게 바로 7월 초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권성동 의원은 최소한 SNS를 통해서라도 강릉 지역 가뭄 피해에 대해서 단 한 줄이라도 글을 올린 게 있을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주로는 특검 수사에 대한 부당성,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결백한지를 해명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 당내 정치에 골몰하는 것, 그리고 JTBC가 보도했던 아들 재건축, 강남 서초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해명글, 이런 것들입니다. 고작 하나 올라온 게 있으니 7월 2일에 있었던 월간 권성동으로 하나의 게시물만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요. 의정활동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정활동 보고를 올린 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이 안에는 가뭄 피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강릉 시민을 대표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강릉 시민들은 이런 글을 올린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얼마나 분통 터져 할까요? 저런 사람이 강릉에서 5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5선이면요. 4, 5, 20. 네, 20년입니다. 20년째 강릉 지역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본인이 앞서 밝힌 대로 수도권 중심의 이 생활용수 공급을 빠르게 지역에도 바꿔야 된다. 지역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된 상수도 체계를 다시 지역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지역 경제 전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지난 20년간 어떤 실천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최근 제기된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한 것은 맞지만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갔으니까 로마법에 따라서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을 한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기독교에 가면 찬송가 부르고 천주교에 가서는 미사 드리고 불교에 가서 법당에 가서 절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늘 그렇게 하죠. 그러나 관련된 통일교 의혹은 우후죽순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특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가 만난 날 윤석열은 통일교 현안을 재임 기간 안에 이뤄보자라고 당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 2014년 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통일교와 연계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는 특검팀이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어제 긴급 메시지를 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한학자 총재를
참 어머니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어제 참 어머니 긴급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계 평화와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경륜에 나오는 여정 속에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 젊은 분인가 목소리가 저렇게 젊으신가 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앉아있는 그 연세 드신 분이 한학자 총재이고요. 저분은 아나운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권성동 의원과 그리고 한학자 총재 아마도 이제 수일 내에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한들 중요한 것은 윤영호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 부인이 촬영해 놓은 현금 5만 원권 현금 다발 봉투에 담긴 거 여러분들 다 보셨죠? 원래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고 끝까지 잡아댑니다. 그러나 증거가 말을 하는 것이고 증거가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곧 이루어질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체포동의안 여부가 매우 궁금해할 것 같으신데요. 제가 오늘 아침 보니까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지않은 시간 안에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석이 아니라 전체 출석 인원의 과반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지규현 판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샤르망 룸살롱에는 갔지만 사진만 찍고 왔다. 결코 룸살롱 접대는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권성동 의원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나는 로마에 갔으니 로마법을 따랐다.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인사만 했다. 결코 돈은 받지 않았다. 그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되면 구속은 면키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란 특별법의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한 내란 총리 한덕수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범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한 거역입니까? 내란 수괴를 불법 탈옥시킨 쥐기현은 왜 아직까지 내란 재판봉을 쥐고 있는 겁니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민주당 의원 115인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 세력 그리고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해서 내란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내란 특별법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의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반드시 내란을 종속시키겠다 이런 다짐이었습니다. 전현희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특위위원장이 마치 릴레이봉을 이어받아서 특판 제정 이어달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샤르망 룸사롱 접대를 받았던 쥐기현 판사, 이 동료 변호사의
증언도 현재 이어지고 있지만 끝까지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관련해서 이런 지규현 판사에게 재판을 특히 내란 재판을 계속 맡긴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하고 있다면 도저히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재판부로 돌파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3대 특검 특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공수처 5달이 넘도록 지규현 판사 룸사롱 의혹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납득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규현 판사에게 이 재판을 계속 맡겼다가 혹여라도 지금 벌써 구속 만기 기간이 따박따박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형태로 구속 취소 형태가 빚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나 의혹을 아니 가질 수가 없다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 재판을 이대로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물론 여전히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오늘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나서서 지금이 혁명 시기냐? 혁명 시기도 아닌데 무슨 특별 재판부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 일제가 끝나고 나서 반민특위 그리고 4.19 혁명 이후에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 평화로운 국면에서 무슨 특별재판부냐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보수 언론들이 하고 있고 물론 민주당 안에 또 보수적인 법조 인식을 갖고 계신 몇몇 분들도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특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기자회견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 100명이 넘는 의원들은 지금 이 상황이라면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이어질 양분남 의원님 인터뷰를 통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특검법 개정안을 통해서 특검의 수사 인원 그리고 수사 기일을 연장하고 늘리고 그리고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부터 뿌리채 뽑아내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댓글창 보니까요. 지규현 특별재판부 이거 필수다라는 의견들 그리고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내란 척결해야 된다. 네, 특별재판 꼭 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들 많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소리는 무성한데 이루어지는 게 없네요. 답답합니다. 이런 의견들도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우성이 커지면 반드시 뭔가 부글부글 끓으면 찌개가 완성이 되죠. 그런 것처럼 곧 진행은 될 거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저희들이 준비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 오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김앤장 등 5대 로펌과의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그것이 참사가 더 검찰개혁 실패로 문재인 정부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해달라고 강하게 말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광수 전 민정수석 그분은 다행히 낙마를 하셨는데 봉욱 수석이 오셨을 때 저는 많이 참담했던 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의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봉욱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믿지 않았던 그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믿기 어려운 말씀하셨던 분의 말씀을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분의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듣지 않으셨으면 결과론적으로 그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조하겠다고 하셔서 민정수석을 허락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해서 온 인사 참사가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이런 상황이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정성호 장관님의 발언이 나오진 않았을까 싶어서 많이 참담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 검찰개혁 실패하면 윤건희보다 더한 괴물이 또 온다. 네. 김말성님께서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주말 사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취재해 보니까요, 다들 의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주말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은정 동부지검 지검장이죠. 동부지검장 검사장입니다. 동부지검장의 그 검찰개혁 오적론이 터지면서 정치권은 그야말로 이 논의로 그야말로 임은정 뜨거운 감자 이렇게 상당히 세게 논의가 좀 됐습니다. 임 검사장이 제기한 검찰개혁 오적은 앞서 보신 것처럼 봉욱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그리고 노만석 대검 차장,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노만석 대검 차장이 하고 있죠. 그리고 김수홍 검찰과장, 이렇게 5명입니다. 그야말로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고요. 검찰 내에서도 논란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한 사람인데요. 공봉숙 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 내부만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잠들어 있던 이프로스가 이재명 정권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니까 다시 한번 또 뜨거워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검사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이러면서 임 검사장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죠. 동부지검장입니다. 검사장이에요. 검사장을 향해서 서울고검 검사가 정신 차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막말이죠. 예, 막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봉숙 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직 검사들 사이에서 공봉숙 검사는 전형적인 검찰주의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뭔가 큰 사달이라도 난 걸까? 걱정되시죠. 이러다가 혹시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주장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개혁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 그리고 언론들은 당정대 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기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 내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핵심은 이번 추석 전, 추석이 이번에 좀 늦더라고요. 10월 초. 굉장히 연휴가 깁니다. 이때 취재 편의점 뭘로 때우지 걱정도 좀 되는데, 여하튼 이 추석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귀성길, 고향 내려가는 길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리지 않은 거고요. 문제는 문은 닫되 그러면 이후에 검찰은 어떻게 되느냐.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어디로? 여기부터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법무부냐 행안부냐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직 검사들은 중수청, 그러니까 검사 타이틀이 떨어지는 수사청에 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공소청에 남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수청 자체가 수사 인력, 전문 수사 인력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탈검찰화입니다. 문민화죠.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 문민화, 그리고 민정의 문민화인 것입니다. 이 탈검찰화 된 다음에 법무부 안에 공소청과 공소청과 중수청을 둔다 한들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인 것이고, 앞서 보신 대로 임은정 검사나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또 그밖에 다른 분들은 절대로 한 조직에 한 바구니에 둘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야 한다. 그러면 행안부 비대화가 문제가 되고 경찰은 또 믿을 수 있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관련해서는 아마도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그 내용이 갈래가 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은 검찰은 문을 닫되 문을 닫은 검사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 길에서
확실하고도 분명한 검찰개혁 안에 가닥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뉴스 퀵배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부남 의원님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 퀵배송 오늘은 1시간 아니죠. 예, 무려 2시간 늦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11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준비한 소식 빠르게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생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서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언론에서조차도 위헌적이라고 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강행 예고하고 있고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3대 특검을 또 연장하겠다 이렇게 또 강행 처리를 또 예고하고 있고 지금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러면서 저희 야당에서도 또 여당과 협치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이 있는 날이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무겁다는 어깨가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 그림 그대로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어제죠. 김민석 총리 예방을 받고 웃고 싶지만 웃을 수 없는 난감한 처지의 곤란함 표정 그 자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장동혁 얼었어 크크크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굉장히 난감한 처지인 거죠. 저희가 이제 앞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김민석 총리하고 악수할 때는 환하게 웃지만 이내 카메라를 보는 장동혁 대표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악수부터 하나요? 손잡는 것조차도 눈치 보이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현안이 있죠. 첫 번째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겁니다. 예,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가 있어. 대충 뭉개고 넘어가자. 비상계엄 그거 뭐 그냥 해프닝에 불과한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무슨 이렇게 끊임없이 파고들어 라는 식의 발상을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특검 연장? 이거 하면 계속 수사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곤란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30년 전, 50년 전 정말 캐캐묵은 과거의 일입니까? 불과 8개월 전에 온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었던 내란 세력이 여전히 잔뿌리들이 살아서 도처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기사회생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규현 판사도 올바로 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판사 재판을 차일피일 끌고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혹독한 감시가 필요하다. 왜 지규현의 룸살롱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법원이 아무런 입장이 없는가? 무려 650만 원에 해당하는 향응을 받은 그런 판사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왜 징계조차 하지 않는가? 그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왜 조사를 통해서 밝히지 않는가? 벌써 5개월이 넘도록 우리 법원은 뭘 하고 있는 건가? 법원이 너무 무능하다. 이래서 법원 믿을 수 있나? 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모든 일을 과거의 일로 퉁치고 넘어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치권 주변을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일단 김민석 총리는 확실한 미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끝나고 나자마자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바로 여야, 특히 여당 대표, 신임 대표 누가 되든지 간에 빠르게 만날 것을 촉구했죠. 그런데 신임 당대표가 된 장동혁 대표의 일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재명 정부와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대1 회동 하더라도 여야 회동 이후에 1대1 회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다면 만나주겠다라고 조건을 걸었죠. 제가 여당 사이드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통령실 주변 취재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입장은 오케이 할 거다. 장동혁 대표하고 만나고 또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셋이도 만나고 둘도 만나고 셋도 만나고 뭐 계속 만날 것이다. 뭐 그런 거에 연연하는 분은 아니다. 국정을 논의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는데 그런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할 거다. 이런 분석과 판단이 쏟아집니다. 실제 정치권 안에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장동혁 대표는 얼른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후일담도 듣고 싶고 트럼프하고 얽힌 에피소드도 알고 싶고 이시바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고 만나고 싶을 거다. 그리고 대선 준비한다는 소문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꿈은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을 꿈꾸는 자가 현재의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절할 리는 만무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선뜻 응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분석도 국민의힘 안에 쏟아집니다. 관련한 내용을 국민의힘 쪽 취재를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잘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 전한길 씨 등 극우 유튜버들의 힘으로 당선이 됐죠. 본인 스스로도 당선 직후 언론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미디어 환경이 이끈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어제 취재 편의점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얻어놓은 빚을 지금부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장동혁 대표가 극우 유튜버들과 관계에서 쌓인 채무를 털어낼 용기가 있느냐. 채무를 털어낼 용기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함께 사는 것이지만 그럴 용기가 없다면 우린 다 같이 물귀신처럼 죽어버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무를 털어낼 용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전한길과 헤어질 결심을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이 중진 의원은 이런 말도 합니다. 대통령이 보자고 하는데 무조건 흔쾌히 받았어야 옳지. 그걸 뭘 주저리 조건을 붙이고 이러면 만나고 저러면 안 만나고 그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로서는 대통령과 만나서 손잡고 하하거리고 웃고 나오면 극우 지지자들에게 몰매를 맞는 처지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만나지 못할 구실을 계속 만들고 싶을 것일 수도 있다. 대통령 면전에서 찡그리고 화내고 짜증을 내고 나와야 하는데 과연 장동혁 캐릭터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극우 지지자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극우 지지자들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아마도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올 연말쯤이나 되어야 장동혁의 전략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극우를 때려야 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어떤 정치인이길래 당내 중진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판사 그만두고 정치로 올 때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양쪽을 모두 놓고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친한계에서 친윤으로 계속 옷을 갈아입으면서 변신을 하면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선거 승리를 통해서 최소한의 정치적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전한기를 배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동혁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카멜레온일까요? 그때그때 옷을 바꿔 입는?
또 하나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가 취재를 하면 하는 얘기들이 이런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자기 정치 여정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장동혁 중심 세력 재편이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도읍 정책위 의장, TK 재선 출신의 정의용 의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굴러가면 전한길 씨는 장동혁 대표를 그냥 그대로 봐 넘길까요? 영상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기존 주류 언론들은 김문수를 많이 밀어라, 한동훈도 김문수를 밀어라 했지만은 결국은 유튜버들이, 이 뉴미디어가 승리했잖아요. 그 장동혁 당대표의 선출은 바로 이 유튜버, 뉴미디어, 인스타라든가 이런 것의 승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전한길이 공천하는 사람, 공천이 아니요, 전한길을 품는 자가 국회의원도 되고 지방선거도 될 것이다 해놓았지만, 전한길, 저는 그걸 오버하려고 하거나 또는 우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기회주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표변할 거다라는 거를 전한길 유는 모를까요? 네, 그거 유튜버들도 알겠죠. 네, 당장 이번 주 목요일에 집회를 잡아둔 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힘의 갈등은 끝간데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윤어게인 하겠다는 세력과 내부에서 조금이라도 중도 우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 갈등하면서 국민의힘 그 자체로 스스로 문을 닫는 길로, 자멸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전한길 씨를 포함한 극우 유튜버들이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이를테면 반대운동 또는 퇴진운동을 할 때 과연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 또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뉴스 빠르게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달 1일과 7일 두 차례 내란 속의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실시했었습니다. 두 차례 모두 무산된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도대체 입고 있었냐 벗고 있었냐, 입고 있다가 벗은 거냐 원래 벗고 있었던 거냐, 쟁점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국회의원들이 어제 가서 정확하게 CCTV와 바디캠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 현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을 했습니다. 저도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확인 취재를 했는데 1차 속옷 난동 약 30분 정도 됐다고 하죠. 정확하게는 24분 정도로 체크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문 따고 들어오는지 몰랐다가 옷을 입고 있다가 체포영장 집행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내 몸에 손대지 마, 다 불법이야,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다시 왔을 때는 이미 그는 속옷 차림이었고 하늘색 이불을 덮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치소는 담요가 있는데 어떻게 또 이불이 들어갔지? 이건 또 어떤 특혜지? 라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속옷 컬러까지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반말과 존댓말을 섞었는데 대체로 반말로 부하 다루듯이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인 양 행세하는 모습에 기가 막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8월 7일 두 번째 집행 때는 아예 온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던 눈치인지 성경책처럼 커다란 책을 펴놓고 있었다라는데요. 처음부터 그는 민소매 소대 낫이라는 표현을 쓰면 일본말이고 민소매 네이에다가 회색 사각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이게 지금 뭡니까? 어서 옷부터 입으십시오라고 했을 때도 안 간다, 불법이다, 변호사 불러라 뭐 등등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끝끝내 이런 소동과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의자째 집어 들어 올리려고 하자 본인이 스스로 의자 아래로 쿵 떨어진 후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특검팀에서 집행중지를 선언하니까 그제서야 자기 발로 자기 스스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의자로 가서 앉아서 다리를 꼬고 득이양양 해가지고 뭐가 불법인지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나열을 했다는 겁니다. KBS 보도로 알려진 사실이 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준입니다. 검사 해봤어? 검사 안 해봤어요. 검사 안 해봤지만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의관을 정정하고 옷을 입고 만나야 된다는 상식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검사 27년이나 했어. 검사 27년 하지 않았지만 전 국민은 압니다. 그런 태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수용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일하게 윤석열 씨 딱 한 사람, 당신만 그런 상태로 계속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기결수가 아니라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야. 미결수라 하더라도 검사가 조사를 위해서 소환을 요구하면 불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이런 상황 처음이라고요? 정부 수립 이후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윤석열 씨가 처음이다라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이고 평생 검사만 했고 심지어 검찰총장에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내 몸에 손대지 마. 내 몸에 손대는 순간 다 불법이야. 라고 주장을 하면 버틸 수 있구나.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버틸 수 있습니까?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이렇게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전 국민을 대변해서 온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토록 주장했던 윤석열 씨 입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왜 늘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냐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희한하게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윤석열 문 앞에서만 멈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윤석열 문 앞에서 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귀현, 조희대 이런 사람들이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법치주의를 언제까지 허용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 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서울은 비가 내리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디서 저희 방송 함께 보고 계십니까?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 비가 내리면 조금이라도 선선한 바람이 불게 될까요? 지난 여름 너무 뜨겁고 더워가지고 가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 방송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강릉에도 좀 비가 온다고 하죠. 예, 강릉에 정말 적당량의 비가 내려서 해갈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뭄 정말 너무 많은 분들 피해를 입게 되고 특히나 가을 농사 망칠까봐 고민들 우리 농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발 강릉만큼은 충분하고 넉넉한 비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뉴스 AS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난 2일 김정민 변호사가 취재 편의점에 출연을 해서 보도했던 김정환 목사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관련된 영상 잠깐 볼 수 있습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이상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특히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이죠. 그게 이제 우리는 9월 1일 날 기각되고 굉장히 그때 감격했는데 그들은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이상한 징후들이 보이는데 지금 그 김장한 목사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있는 게 딱 한 번. 통틀어서 딱 한 번이다. 통틀어 딱 한 번 있다. 딱 한 번. 그게 하필이면 9월 1일 날 밤에 영장이 기각되고 9월 2일 날 아침이라는 거예요. 오전에. 9월 2일 아침. 오전. 9월 2일 아침 오전에. 이른 오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인데. 그러니까 늦게 일어났겠죠.
유일한 통화고 그날 오전에 했던 또 유일한 통화다. 윤석열이. 네, 예. 근데 두 사람이 통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 좋아요. 김장한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전화하는 것은 그래도 뭐 로비라도 하고 뭐 한다지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줄 일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접 네. 김장환 목사에게 전화를 했다더라. 9월 오전에. 2일이다. 네, 9월 2일이다. 저는 이 뉴스는 지금 처음 듣는데. 처음 듣는. 그래서 어젯밤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 같은데. 어젯밤까지도 제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다방면에 확인을 해봤는데 특검 쪽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해요. 확인을 안 해준다. 확인 안 해줘요. 그런데 또 오보 대응도 안 합니다. 오보 대응도 안 한다. 특검팀에서. 그런 거 보면 그러면 팩트네. 이게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저희 취재 편의점이 한 걸음 빠르게 특검팀이 확인해주지 않지만 단독 보도를 한 영상 여러분 지난 화요일 함께 보셨습니다. 핵심은 이런 거죠. 내란 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 날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고 윤회 측근이 직접 김장환 목사를 찾아갔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어제 MBC가 추가 내용을 확인해서 단독 보도했는데요. 윤회 측근은 바로 김용현 이었고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수원 중앙 침례교회 인근 그러니까 김장환 목사의 자택이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용을 바로 해체해병 특검팀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장환 목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극우 기독교 교계의 대부처럼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는 김용민 TV의 김용민 목사를 통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데요. 해체해병 순직 사건 이후에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은 물론이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도 통화를 해서 사실상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뒷배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김장환 목사는 지금 드러난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측근인 김용현 경호처장뿐만 아니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는 무려 17번, 김은혜 홍보수석과는 6번,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는 5번,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과는 4번, 조태용 안보실장과는 2번 통화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윤재옥 그리고 나경원, 태영호, 이채익 등 국민의힘 의원들 현역 의원들과도 통화한 내역이 상당하다는 건데요. 여기에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그리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도 각각 1번 또는 2번씩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검경 인사들과도 통화한 내용이 확인이 된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가 과도하리 만침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들과 직접 현직 대통령 그리고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요? 사실상 목회자입니까? 로비스트입니까? 이 사이에서 많은 국민들이 김장환 목사를 향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극우 기독교를 이끌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교계 권력과 또 하나의 극우 세력화를 위한 그런 모색을 위해서 뒤에서는 로비스트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순수한 목회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궁금한 것은 왜 김장환 목사가 또는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뒷배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인가 하는 점이죠. 관련해서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는 이 원로 목사의 행태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여기서 익숙한 이름이 또 흘러나옵니다. 바로 김건희 연관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추가 취재를 통해서 더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AS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소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现在，习近平主席和应邀前来出席纪念大会的外方嘉宾，正沿着端门南广场中心铺设的红地毯走向天安门城楼。经战火洗礼，建立不朽功勋。新时代的人民陆军正加快向全域作战型转变。纪念中国人民抗日战争及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80周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형제적인 그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걸 다해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중국말이 막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예. 지금 보신 영상은 어제 있었던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행사를 저희들이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중국 열병식 보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과연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투샷이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이었는데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불발에 그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국회의장실 통해서 따끈따끈한 현장, 지금 북경의 베이징에 계시는 현장 참모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의장실 주요 관계자, 핵심 관계자들 통해서 현장 상황 취재를 좀 했는데요. 예, 언론에 이미 보도된 대로 우원식 의장은 7년 만에 뵙습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운을 뗐고,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냉랭하고 대면대면한 태도로 하고 말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7년 전입니다. 2018년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그때는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까? 뭐 도보다리 회담하고 북미가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도 하고 물론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로는 상당히 냉랭해졌지만 2019년 여러분들 기억나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워딩 있지 않습니까? 평양냉면 막 얘기하면서 여기서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막 그런 얘기했던 굉장히 그 화제가 됐던 장면들. 대동강 맥주 그죠? 그리고 평양냉면 곧 우리가 이것을 남북교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한반도 평화가 훌쩍 다가오겠구나 기대했으나 잘 안 됐었던 기억 나는데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는 상당히 아주 반갑게 그리고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퍽 냉랭해졌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현장에서 국회의장 옆에서 수행했던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서 당시 분위기와 현장 상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취재 편의점 애청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새로운 상황을 별도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단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정상들이 있는 가운데 우 의장의 악수를 대놓고 거절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악수를 거절하는 것 자체로 국제사회에 주는 안 좋은 인상이 있기 때문에 악수는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다만 열병식 때 우리 측 순방단과 북측 실무라인이 좌석 배치가 상당히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날 수도 있었고 뭐 악수라도 하고 인사라도 나눌 수가 있었을 텐데 상당히 모른 척을 하더라. 그러니까 어제 윤건현 의원이 국제회의석상에서 만났던 굉장히 친밀했던 북측 인사를 만나서 아무개 선생 반갑습니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모른 척을 했다라고 못 들은 척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열병식에서 만난 북측 인사들도 우리 측 참관단 순방단과의 어떤 만남 과정에서 상당히 껄끄럽고 냉랭했다라는 인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당히 의외였던 태도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푸틴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원식 의장이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상당히 의외였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푸틴이 먼저 이렇게 나섰다고 해요. 사실 우원식 의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우리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량이 상당했고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현대자동차와
오리온 초코파이 정. 이 초코파이가 한 해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7억 개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 숫자가 지금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데 상당히 많이 저희가 수출을 해서 오리온의 기업 이익이 상당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도 그 밖에 다른 기업들도 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푸틴은 그게 아니라 먼저 꺼낸 것이 남북관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우원식 의장에게 푸틴 대통령이 먼저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외였고 조금 놀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내가 조만간 곧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대신 뭘 좀 얘기를 전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마치 본인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가교 역할을 자임하는 듯이 나섰다는 점이 매우 의외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왜 그렇게 나섰을까요? 의장실에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째, 북러가 그만큼 가까워졌어. 우리는 혈맹이야.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푸틴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군사 파견하는 것은 혈맹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러 사이가 매우 좋으니 남한이 원한다면 러시아가 대신 다리가 되어줄게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측 입장에서는 현재 푸틴의 위치는 전범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형사사법재판소로부터 지금 체포영장인가요? 발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의 문제, 한미 간의 문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외교 사정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제안을 흔쾌히 받을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북측 실무자들은 남북 접촉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세우고 나온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더라. 따라서 그 이상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사실상 10월 말로 예정된 에이펙 때 무언가 예컨대 북미 회담,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회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다. 라는 판단마저 드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밤사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더 취재한 내용 추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 다 살펴보셨습니까? 조간들 보면요. 진보 보수 예외 없이 이런 일면 머릿 기사 제목이 실립니다. 북중러 3국 티엔안먼 막루 외교에 대해서 세계가 반미 연대를 과시했다. 세계의 반미 연대를 과시했다. 그리고 반미 연대가 맨 앞줄에 섰다. 앞서 보신 영상대로 제일 앞열에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이 맨 앞열에 쓰고 그 후열에 다른 나라의 정상들 그리고 우원식 의장도 이렇게 한쪽 면이 얼굴이 보이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반미연대가 맨 앞줄 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북중러 삼각동맹이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분석 보도가 쏟아진 것입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관측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반미 진영의 구심점을 노리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 이 삼각동맹의 대치 속에서 다시 또 냉전 구도가 부활했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은 상당한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취재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재한 여러 전문가들은 겉보기와 다른 상당히 다른 해석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북중러가 맨 앞줄에 선 까닭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일단 이번 행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입니다. 행사 플레임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냥 전승절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상세한 플레임을 들어보면 중국 인민 항일 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식입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중국 인민들이 항일 투쟁에서 승리한 날이요. 전 세계 반파쇼 투쟁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그 80주년이나 되었다. 이런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북중러 3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194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종식을 선언하고 항복 문서에 서명한 날입니다. 동시에 독일 나치 관료들이 뉘렌베르크 군사 재판에서 전범 재판을 받게 됐죠. 아시는 것처럼 1945년 8월 6일과 9일에는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하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중러 3국은 끊임없는 항일 무장 투쟁과 반파시스트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공통의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은 내전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그리고 국민당 간의 내전 때문에 1949년에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이 1949년이죠. 어쨌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1945년 항일전쟁 승리로 일본과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을 대만으로 쫓아보내고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는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국 국민들에게. 러시아도 당시에 그 소비에트 연방으로서 독일 나치와 싸우면서 반파시스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정리하면 이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일본과 싸웠고 독일의 나치와 싸워서 승리한 국가들이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맨 앞열에 이 세 나라가 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는 2025년의 중국과 1945년의 중국이 얼마나 다른지 국제사회에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절호의 기회로 삼고 싶었던 전략적 포인트도 있어 보입니다. 어제 열병식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88의 예포가 발사되는 중에 6회공군 각각 80명씩 모두 240명으로 구성된 의장대가 국기를 개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8만 마리의 비둘기, 8만 개의 풍선을 하늘에 날려보내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북중러 3국은 80년 전에 독일 히틀러 파시즘에 맞서서 반파시스트 전쟁을 했고 항일 운동을 했던 동지들이야. 예, 요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우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열병식 이후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 구도가 가속화될 것이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줄로 압니다. 특히 보수 언론이 이 점을 매우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문가들 취재해 보면 평가는 다르게 나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냉전 때는 친소파와 친미파가 완전히 분리돼 있었다. 두 진영이 아시는 것처럼 냉전의 장벽, 그러니까 1989년 독일 통일 이전의 세계를 생각해 보면 두 쪽이 완벽하게 나 있었죠. 그리고 경제와 인적 교류도 완전히 나뉘면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푸틴 보십시오. 내가 다리가 되어줄게. 예. 니네 우리 에너지 좀 사가고 한국 거 물건 우리가 좀 사가면 안 되겠니? 교류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죠. 예. 1989년에 동구권이 무너지고 우리도 중국과 수교하고 러시아와 수교하면서 상당한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돈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급망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흔히 하는 얘기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나라 미국 얘기하죠. 미국이 중국 없이 살 수 있겠냐.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냉전처럼 각자 서로 벽을 세우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둘째는 한미일은 그나마 엇비슷한 경제,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엇비슷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상당한 지위를 갖춘 국가가 되었죠. 그러나 북중러는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은 정상국가의 범주에 들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여전히 깡패국가, 불량국가로 분류가 되지요.
북한은 핵 문제 때문에 현재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고 러시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안보리 제재를 역시 받고 있습니다. 푸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범입니다. 국제 형사재판소는 2023년 푸틴을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응하지 않고 있고요. 국제행사 잘 가지 않는 이유는 혹시 체포될까 봐 피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래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부터 도드라진 현상이지요. 트럼프가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워서 2차 대전 이후에 자신들이 만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기반을 완전히 스스로 허물고 있을 때 중국은 나서서 다자주의 해야 된다. 어제도 비슷한 메시지를 냈죠. 자유무역의 담지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 중국이 북러 밀착을 이유로 중러 그리고 북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규범을 어길 것이냐?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왜냐? 얻을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보수 언론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 다시 또 신냉전 삼각구도가 생길 것이다라고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외교라는 것은 늘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물리학적 법칙이 잘 들어맞는 영역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각고의 노력을 들이는지 그리고 또 미국의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감정적으로 나오는지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지 물론 메시지는 나왔습니다. 참지 않고 그러나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계속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 오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그 김앤장 등 5대 로펌과의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그것이 참사가 더 검찰개혁 실패로 문재인 정부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해달라고 강하게 말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광수 전 민정수석 그분은 다행히 낙마를 하셨는데 봉욱 수석이 오셨을 때 저는 많이 참담했던 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의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봉욱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믿지 않았던 그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믿기 어려운 말씀하셨던 분의 말씀을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분의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듣지 않으셨으면 결과론적으로 그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조하겠다고 하셔서 민정수석을 허락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해서 온 인사 참사가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이런 상황이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정성호 장관님의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을까 싶어서 많이 참담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임은정 비판에 검 내부에서 잇단 반박 서울신문 현직 검사 임은정 정치만 보고 일소울 땡땡땡 상당 미제 남기고 떠나 중앙일보 남부지검 부장 임은정 국민이 아닌 정치만 보며 일했나 뉴시스 현직 후배 검사 또 임은정 직격 수사 개념조차 모르면 어쩌나 세계일보 안미연 검사 임은정 직격 대통령을 검사에게 속은 바보로 만들어 TV조선 대통령을 검사에게 속은 바보로 만들어 안미연 검사 임은정 직격 아시아경제 제가 쭉 모아봤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 오적을 직격한 임은정 동부지검 검사장을 타깃으로 한 비판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겪은 온 국민은 검찰 독재 정권을 온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검찰을 위한 새로운
개혁 해법을 찾자고 나서고 있는 판에 여전한 친윤 검찰과 보수 언론은 임은정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은정 검사장을 때려서 얻을 수 있는 꼼수는 무엇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다소 임은정 검사장의 실명 비판이 거칠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식만큼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얼마 전 JTBC 보도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검사 그리고 전 검사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던 김호수 전 총장. 돈만 주면 통일교회 로비스트가 되겠다고 나선 검찰 간부들의 민낯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이제 검찰청 문을 닫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로 가는 것도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뭐 잠시 후 저희가 전현희 의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지만 핵심은 시민적 통제가 가능한 검찰개혁이다. 검찰, 공수처, 경찰 3대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 균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일부러 오늘 들고 온 페이스북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전직 특수부 검사 서지현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제목이 썩은 우물입니다. 우물이 썩어서 악취가 진동한다 이런 겁니다. 18년간 검사였던 사람으로서 검찰의 본질에 눈 감고 정치적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참고 있었는데 이 현재의 목청 경연장을 바라보면서 그냥 침묵할 수 없어서 글을 올린다라고 하면서 검찰개혁 문제는 우물이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고 주민들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저 앉아서 우물이 스스로 맑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라는 비판을 쓰고 있습니다. 검찰이 바로 썩은 우물이라는 것이고요. 자체 정화를 바랄 수도 또 미온적인 땜질로 해결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완전히 또 검찰을 파괴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는 엄연히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절대적인 선이 될 수는 없고 수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범죄 행위를 밝혀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요. 검찰개혁은 정치적 승리나 보복이 아닌 국민들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은 나누고 정의는 세우는 진짜 검찰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서지현 검사 페이스북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은 추가 취재해서 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월 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이 금요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불금 맞이할 준비 혹은 어떤 그 계획 이런 거 있으십니까? 박찬욱 감독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주말에는 영화 한 편 보는 여유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내란 복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난 3년간 저지른 수많은 매관매직 사건들도 우후죽순으로 터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도 취재 편의점 뉴스를 중심으로 뉴스 퀵배송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목한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검사라는 신분을 유지하다 보니까 김상민 검사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김상민 작가라고 해야 될 수 있는데 호칭을 뭘로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창원을 떠날 때 저는 아무런 신분도 없는 그냥 김상민 그냥 김상민이었지 않나. 그래서 그래 다시 김상민으로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마침 책 이름이 또 그래 다시 김상민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냥 김상민 인사드립니다.
네, 뭐 음악이 근사한 음악이 깔리니까 굉장히 좋은 영상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신 이 영상은 지난 총선 직전에 현직 검사이면서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바로 그 검사 김상민 검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도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오빠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했던 고가의 그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 고가의 그림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입니다. 점으로부터 번호가 800298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저 그림은 다른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은 아니고 저희가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받았는데 저런 컨셉의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서는 당시 주고받은 그림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 걸려 있었을까? 특검팀의 수사가 벌어졌을 때 김건희 측에서는 그것은 위작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작품은 위작이 많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주장도 했다는 건데요. CCTV 화면을 통해서 당시에 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오빠 김진우 씨의 자택에서 사돈댁으로 장모댁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이 그림의 행방을 쫓고 있던 특검팀이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것인데요. 2022년 6월 한 대만의 경매업체에서 이 그림을 낙찰받은 한국인이 있다. 도대체 이 한국인은 누구냐? 누가 왜 이 그림을 한국으로 들여온 거냐? 그리고 얼마짜리를 가지고 온 거냐라는 의혹이 우후죽순 터진 바 있습니다. 워낙 그림이 고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간 거래로 보기 어렵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용환 교수도 대기업이다. 두 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온갖 측측이 이어졌지만 사실은 역시 특검팀이 수사로 밝혀낸 것입니다. 처음에 이 그림은 대만에서 3천만 원대로 거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금액이 얼마나 뛰었을까 그것도 다들 궁금한 것이었는데요. 대만 경매업체에서 낙찰받은 한국인은 앞서 보여드린 바로 그 사람이죠. 현역 검사로 지난 총선에서 창원 의창에서 출마하겠다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던 바로 그 김상민 검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상민 검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 인물 누구입니까? 바로 명태균 씨죠. 명태균 씨가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김건희 씨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했으니 좀 도와줘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바로 창원 의창의 지역구였던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를 경남으로 바꾸게 되죠. 경남 김해갑으로 움직여라 라고 해서 그 미션 때문에 다시 또 칠불사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 번호를 받기 위해서 이준석 천하람 의원들과 함께 칠불사에서 이른바 칠불사 회동을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매화나무, 홍매화나무를 심으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벌어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김상민 전 검사와 김건희 씨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했더니요. 핵심은 바로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 측이 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확인한다는 방침인데요. 나토 3종 세트 그리고 금 거북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가의 그림까지 그야말로 김건희 씨가 추진했던 김건희식 매관 매직 세 번째 사건이 물밑에서 물 위로 떠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언론의 단독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특검팀은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800298 이 작품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해서 김진우 씨에게 건넸다는 것이고요. 그 금액은 1억 2천만 원인 걸로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김상민 전 검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김건희 돈으로 대신 구매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런 비슷한 컨셉이 또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콘스탄틴, 그죠? 바쉐린 콘스탄틴이라는 고가의 손목시계. 이 손목시계도 김건희 씨는 500만 원만 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은 그 당시에 사업가에게 대신 내달라라는 대납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김상민 검사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토 3종 센트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본인의 사위 취업 청탁 의혹용으로, 그리고 금거북이 4.5도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또 본인의 장관급 인사의 청탁 의혹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1억 2천짜리 고가의 그림을 건네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물론 경선 과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만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국정원 법률특보직까지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받고 김영선 씨한테 자리 비키라고 하고 그 자리에 김상민 검사를 꽂으라라는 주장을 했던 건데요. 당시에도 저를 비롯한 수많은 기자들이 왜 김상민인가? 사실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찐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친윤계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특별하게 업무연이, 근무연이 상당해서 그렇게 챙겨줄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검찰 내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그렇게 큰 역할을 했나?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인물의 검사들이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상민 검사에게 반드시 창원 의창구 지역구를 챙겨주려고 했었나? 결국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값 1억 2천이 작용한 거 아니냐. 아, 국회의원 값은 1억 2천이네. 그리고 장관급 국가교육위원장의 직은 금 4.5돈이네. 그리고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직은 바로 나토 3종 세트로 확인된 1억 1천만 원 정도네. 1억 정도는 줘야 매관매직이 가능한, 이게 뭐 하나의 출발에 불과하겠으나 이런 방식으로 매관매직을 했던 개수가 도대체 몇 개나 되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최소 4천에서 5천, 뭐 최하 3천 개 이상이 된다. 공공기관장, 공기업 사장 등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김건희 씨가 개입한 이 매관매직, 공공 부분에서 공천이면 공천, 그리고 장관이면 장관, 그렇죠? 국무위원이면 국무위원,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직급 더 전체를 포함해서 소위 김건희 씨가 해먹은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진짜 특검팀이 날밤 새도록 수사를 해도 다 밝혀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상민 검사가 이 그림을 산 시점은 윤석열 취임 직후인 한 달 뒤라는 것입니다. 22년 6월경 대만의 한 경매업체에서 한국인 이모 씨한테 3천만 원 정도 주고 샀다는 것이고요. 인사동 화랑행을 운영하는 임모 씨가 재구입을 해서 국내 미술시장에 들여왔고, 이걸 2023년 초에 김 전 검사가 지인을 통해서 이 그림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김건희 씨 오빠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특검팀은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다 종합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공수처가 확보한 김건희 씨와 김상민 전 검사와의 통화 내역도 상당합니다. 지난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김건희 씨 통화 내역에 따르면 두 사람 간의 통화는 23년 9월 3일, 5일 등 모두 두 차례 통화를 했다는 것이고요. 9월 말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상민 전 검사가 현역 부장검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나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추석 명절 문자 메시지를 돌려서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정치 행보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가 돼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총장이 김상민 전 검사를 징계하기도 했던 바로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매관매직에 대해서 더 어떤 것들이 펼쳐질지, 금거북이 다음은 무엇일까라고 우리들이 다 궁금증을 자아냈던 것인데, 그것은 결국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었다, 고가의 미술품 청탁이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또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댓글창을 통해서 다음은 또 뭐가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참
한심하고도 답답한 이런 수준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말이죠. 자, 다음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피고인이 지규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과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직후, 그러니까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지난 봄 3월입니다. 3월 7일 석방 결정이 되어서 3월 8일 사실상 거의 어퍼컷 비슷한 포즈를 취하면서 서울구치소를 저벅저벅 걸어 나오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던 내란 속의 윤석열 장면,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경호처가 1분에 무려 1000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 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MBC 단독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이 소총 구매 계획의 결재자는 바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윤건영 의원 모시고 직접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서 확보한 문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호 작전용 자동 소총 교체 사업 계획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에 보면 결재란 보여요. 이거 클로즈업 해주실 수 있나요? 클로즈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 클로즈업, 저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써 있어요. 대리, 김성훈, 그리고 본부장 이광우, 처장 대행으로 김성훈. 김성훈이 바로 결재해서 나온 바로 소총, 자동 소총 200정 구매 계획이 드러난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윤석열 석방되고 바로 닷새가 지난 시점입니다. 여기 보면 등록일이 2025년 3월 13일이라고 나와 있죠. 윤석열 석방되자마자 경호처에서 한 번 쏘면 1000발이 나가는 이 소총 200자루를 왜 사려고 했을까요? 저는 너무나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걸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윤석열을 비단 지키는 용 이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당시에 잘 생각을 해보면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라고 김건희 씨가 이죽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총을 쏴서라도 칼을 써서라도 경호 업무에서는 반드시 칼이라는 거는 쓰지 않는데 윤석열 입에서 칼이라는 말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총을 쏴서라도 칼을 써서라도 나를 보호해라. 이게 윤석열의 지시였다라는 것인데 비단 본인 지시용만으로 이 총을 구매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김성훈 경호차장의 과잉 충성의 일환인 것이었던 것인지 이것도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내부 문건 제목이 뭐냐면요. 경호 작전용 자동 소총 교체 사업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처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총을 새 걸로 바꿔서 유사시 화력 증강과 전술 강화를 위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요때 샀을까요? 하필이면 왜 요때 오래된 총을 새 걸로 꼭 바꿔야만 했을까요? 너무나 미묘한 타이밍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총 예산은 22억 5천만 원을 들였다는 것이고요. 5.56mm 150정하고 9mm 50정 모두 해서 200정의 자동 소총 구매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소총은 미국 특전사 델타포스나 우크라이나 특수전 등이 사용하는 소총이라고 하고요. 최신형 무기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시기였는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가슴이 금직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이 터지고 내란 속의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야말로 쇠창살 비슷한 걸 다 한남동 관저에 다 막아놓고요. 그리고 경호처 인원들을 전부 동원하고요. 마치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을 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한남동 일대에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태극기와 성조기 경우에 따라서는 이스라엘길까지 꼽고서 매일 동원 집회를 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였고요. 119 때 1월 19일에는 법원 서부지법 폭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19살이었던 투블럭 청년이 방화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법원 안으로 불씨를 집어넣는 장면 우리 TV 화면을 통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위험천만한 순간에 한 번 쏘면 1000발이 발사되는 그 소총으로 도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거냐. 지금 생각만 해도 매우 소름이 끼치는 그런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 노상원이 기획했던 폭사 작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서울을 한남동을 유혈 폭동의 장으로 삼으려고 준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제가 너무 과도한가요? 너무 예민한가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 계엄군으로 동원됐던 일반 계엄군들이 그리고 정말 의로운 판단을 했던 박정훈 대령을 생각하면서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판단했던 의로운 군 간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이 방송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모두가 윤석열에게 충성하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총을 쐈다고 한다면 서울은 1980년 광주가 됐을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캐대헌은커녕 매우 심각한 비상계엄이 계속 이어지는 무도한 잔인 무도한 국가가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에선 당시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준비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국회 정보위 소속 윤건영 의원 직접 나오시니까요. 모시고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취재 편의점이 준비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저는 사실 이 검찰 해체법을 보면서 이것은 의회 독재 완성에 이어서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찰 관련 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늘 검찰 해체 법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 올려주십니다. 이거 일반 반장 뽑는데 왜 이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진술인들에 대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청회입니다. 진술인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의제에 대한 이것이 검찰 독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검찰 강압을 통해서 나경원 의원님 시간 잡고 가고 있어요. 5분 시간 드렸는데 위원장께서 주제에 관한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시는 것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으네요.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위원장님 그 발언 취소하십시오. 이들의 논리를 보면 도대체 내란 방조죄가 우리 국민의힘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도 법원에서 가려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도 계엄 해제 표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찌 무엇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은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는 불능범입니다. 불능범. 이것이 도대체 내란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국회의원들의 표결의 자유는 분명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표결 불참을 내란 방조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일부 의원들이 혼선을 갖고 지연을 했다는 이유로 범죄의 고의로 몰아가는 것 역시 억지이자 정치적 낙인 찍기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민주당이 내란 방조범입니다. 왜냐? 민주당은 이미 내란 운운을 김민석 총리가 언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날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보다
순식간에 국회에 집결했습니다. 몇몇 의원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논리라면 민주당이 바로 내란 방조범 아닙니까? 게다가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기현 판사를 징계하면 특별재판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사법부 겁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헌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삼권 분립의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네. 뭐 댓글창 보니까 그만 들어라 못 듣겠다. 예. 뭐 아유 머리가 아프다. 그만 드세요. 그만 들어. 뭐 국민의힘 해체해라. 나갔다 올게요. 도대체 왜 트는 거냐 막 이러는데요. 문장 분석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길게 들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역도의 무리들이 말 타고 막 달려오고 있나? 라는 제가 우스개 농담을 여러분들께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제 지난주 금요일 딱 일주일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열렸던 그 검찰개혁 토론회에 이문정 검사장이 참석해서 검찰개혁 5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드디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소위 보완수사권은 의무다. 검찰의 의무다.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보완수사 요구권도 아니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의무.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맥락을 좀 해석하고 읽을 필요가 있죠. 검찰개혁 안 된다. 수사권 못 놓겠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한다 하더라도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을 분리한다 하더라도 법무부라는 한 바구니에 담아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게 사실이고 경찰을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행안부 비대화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동안 검찰이 저질렀던, 특수부 검찰이 저질렀던 악행을 눈 감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그 깃발이 되어서 지금 사법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그동안 내란의 사실상 중요 임무 종사자 또는 최소한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는 행태를 벌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안 되고 수사도 하지 말고 대충 덮자. 이런 주장을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장동혁 대표도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는 나경원 의원이 아주 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문정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도 법원에서 가려야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규현 판사가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를 하고 별첨으로 단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사권 문제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받아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죄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거죠. 대충 이렇게 뭉개고 가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죄 때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망상과 착각 속에 있으니까 나경원 의원이 어제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심장을 정말 졸이면서 저도 그날 그 밤에 12월 3일 그 밤에 저도 추경호 원내대표 일행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저도 월담을 해서 로텐더홀에 들어가서 바로 라이브 방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충분히 계엄 해제 표결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 없이도 충분히 민주당끼리도 할 수 있는데 마치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내란 공범이 성립이 되냐. 국회의원의 표결 자유는 분명히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표결 불참을 내란 방조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 부정행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지연하거나 뭐 이런 것은 고의, 억지 또는 정치적 낙인 찍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 방조범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 이러면서 설명을 하죠. 민주당은 이미 내란 운운을 했다. 벌써 9시인가요? 큰일 났네. 그리고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 지금 총리죠. 김민석 의원은 이 계속 언급을 했다. 그리고 비상계엄 날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순식간에 먼저 집결을 했다. 몇몇 의원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바로 내란 방조범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핵심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이 코너에 몰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실질화되면 내란 재판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본인들의 정치적 지위나 위치가 매우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기가 막힌 대목은 이 대목이었습니다. 지기현 판사를 징계하면 지기현 판사를 징계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겁박이다. 이런 겁박이 어디 있냐. 삼권 분립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이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지기현 판사 징계하지 않는 사법부가 문제 아닙니까? 아니 샤르막이라는 룸사롱에서 무려 650만 원이나 되는 향응을 접대받은 판사에 대해서 입국다수로 일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판사들은 접대받고 아무하고나 룸사롱 가고 이래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란 재판 받아도 된다는 주장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수준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주장을 함부로 하는 것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오늘 뉴스킥으로 뽑아봤습니다. 제가 불능범, 부작위범 공부 많이 해왔는데 이건 아무래도 다음 주에 또 다음 기회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킥 배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